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혁신위를 띄우려는 국민의힘은 안팎에서 비대위와 신당설이 부상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또 가결파 징계론을 둘러싸고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까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하고 정치큐 전국 대담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큐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내용과 묶어서 오늘은 반대 시각에서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중동 사태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예멘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도 미군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개를 미 해군이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 that end, the crew of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Carney, operating in the northern Red Sea earlier today, shot down 3 land attack cruise missiles and several drones that were launched by Houthi forces in Yemen. 미사일과 드론은 홍해를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던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며칠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while I'm not going to forecast any potential response to these attacks, I will say that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U.S. and coalition forces against any threat.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 등 무장 단체가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상대의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하는 방안이 이란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예멘의 후티 반군, 동쪽의 시리아와 이라크 무장단체, 북쪽의 헤즈볼라가 협력해서 동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는 이란과 영내 무장 세력에 대해 무력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동지 중해에 제럴드 포드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한 데 이어 또 다른 핵 항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이스라엘에 근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안보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인데 1,00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날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를 역사적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미국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se conflicts can seem far away, and it's natural to ask, why does this matter to America? So let me share with you why making sure Israel and Ukraine succeed is vital for America's national security.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전례 없는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안보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등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The security package I'm sending to Congress and asking Congress to do is an unprecedented commitment to Israel's security that will sharpen Israel's qualitative military edge, which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지상 공격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미군과 이스라엘 군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 리처드 헥트 중령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한 것인지 처음으로 의문을 나타낸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mm 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낼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반격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전투 역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군사 지원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고 중동 순방수행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교육위 국감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죠.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김용호 의원은 국감에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심각한 폭행에도 학교 측의 대응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에도 가해자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처분으로 결정됐다며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 부모의 공문 송달 시도에도 학교가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가해자 측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가해 학생의 부모가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왔고 김 비서관의 부인이 자신의 자녀가 출석 정지 조치를 받은 날 카카오톡 프로필에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놓는 등 석연찮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간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를 위해 내일 출국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오늘 교육위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에 발맞춰 관련 TF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 간사와 의료인 등이 참여해 합의를 끌어내고 추가 과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 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우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세부안을 조율한 뒤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등 정부의 혁신 전략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의 필수 의료 전략을 두고 빈수레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엔 찬성하지만 정부의 어제 발표엔 확대 규모조차 담겨있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니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여당 쪽에서 협의하자는 연락은 없었다며 정부 여당이 협의에 앞서 필수 의료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관련 TF를 꾸리기로 한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공공의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대 병원을 활용한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 여당과 앞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도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도권 표심을 되찾아올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원장은 가능하면 원외 인사를 영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당 주류랑 소통이 또 되면서도 큰 변화의 메시지도 줘야 되는데 그럼 주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준석하고 가까우면서 이준석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다음 주 월요일쯤 혁신위를 띄우는 게 목표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둔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태로 공석인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는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우선적으로 깔린 속에서 나오는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에 어떠한 입장을 낼지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그리고 위증 교사 혐의 등 3가지 재판의 병합 여부를 별도 기일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특혜 의혹 3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피고인이 겹치는 만큼 증인 신문 전에 신속히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건 병합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대장동 재판이 진행된 뒤에 백현동 재판을 심리해야지 두 사건을 합쳐 심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록물 중에 부동산과 소득, 고용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가계소득, 분배 등에 대한 국회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지난 9월 해임된 김희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단행한 인사로 KBS 주요 보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됐고 주요 간부 임명 시 부서 내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낮은 3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 61%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요인으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4월 27%에 이어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긍정률입니다. 전통 지지층인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위였습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를 첫 손에 꼽았고 국방과 안보에 점수를 준 반면에 부정평가자들,
경제와 민생, 물가, 또 독단적 소통 미흡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1%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 34%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은 2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여전한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여론조사 결과 포함해서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아무래도 여당 좀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인데 내용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위로 좀 방향을 정한 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께서 맨 처음 언급한 것이 차분하게 지혜롭게 변화하자라는 게 일성이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현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를 재신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로 갈 수는 없고 비대위는 완전히 지도부가 교체되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혁신위원회를 이제 꾸려 가지고 혁신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결국 혁신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것이 이제 잘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혁신위원회 구성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출직 지도부는 유임이 되고 임명직은 퇴진하면서 이를테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부분 쇄신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신위까지 묶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던데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보궐선거 결과 그 자체는 충격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뭐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나 당 이 지도 체제를 포함한 당무는 하던 대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서 재보궐 선거 결과로부터 받은 충격과 모순된 결론을 전 내린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일단 임명직 당직자들을 바꿨는데 임명직 당직자들은 사실 국민들은 모릅니다. 정당의 사무총장이 누군지 대변인 정도를 알지 뭐 사무부총장이 누군지 정책연구원장이 누군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바꾸려면 얼굴을 바꿔야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게 전 전공법이었다고 보는데 네. 그런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이게 우회하다 보니까 결국 임명직 당직자들 바꾸고 또 혁신이 만들고 이후에 또 무슨 뭐 인재 영입이 만들고 이렇게 이제 군더더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못 느끼면 이제 그런 인선은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도 지금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은 현재 김기현 지도부 체제하고는 좀 뭐랄까요, 결이 안 맞는 이런 인물들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조합이 가능할지,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 요 고심이 조금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아쉽다고 하셨는데 쇄신이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분 쇄신을 고육지책이 아니라 회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질문드리면 비대위를 선택하지 않은 것, 이를테면 예전에 뭐 김종인 비대위나 박근혜 비대위가 좀 위협적이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는 구성을 하려면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비대위원장이 정말 상징적이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결국 지금 만약에 비대위 구성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내년 총선을 책임질 그런 사실상의 지도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까지는 지금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혁신위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졌는데 정말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수도권 선거 정말 어렵다. 특히 서울 선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국민의힘이 변했네, 변할 의지가 있네, 이런 것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 내가 아니라 네.
총선은 일반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상식적인 상식선에서 당이 얼마만큼 변화를 하는가,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최대한 혁신위를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혁신위를 꾸리는 것이 일단 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거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 지도부가 원하는 혁신위의 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권한을 대폭적으로 양보하고 그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최고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혁신위래야 사실은 혁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혁신안 아무리 만들어도 최고위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직전에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7년 이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혁신위가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성공한 혁신위는 딱 2가지 정도로 평가가 돼요. 2005년도 홍준표 혁신위, 그다음에 2015년도 지금 민주당의 김상곤 혁신위. 그 정도로 혁신위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이제 지도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서 내 편, 네 편 이런 계보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얼만큼 현 지도부가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혁신다운 정말 혁신위를 구성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혁신위 구성보다도 여권 안팎에선 신당 얘기 또 비대위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정도인데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연말 창당설도 시기까지 포함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그분들은 12월까지 그 공천 신청 전까지 그 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래서 이 당에 있을 수 없었다 하고 당을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빨리 몰아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뭐 저는 그 대변인의 말에 동의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미워하는 건 알겠는데 이준석 수용은 못하더라도 이준석 아이디어는 수용을 해라. 유승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일리 있는 말씀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제안 중에 수용할 건 다 수용해라. 그러면은 그분들 탈당 명분이 사라집니다. 뭐 제가 혁신을 맡게 되면 뭐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넣을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태경 의원은 좀 끌어안자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대로 전하면 주판알이나 굴리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 관련한 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일단 하태경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못 맡을 것 같네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혁신위에 집어넣겠다 이러면 현 지도부가 그렇게 좋아할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의 신당 창당설이 이번 주 들어서 급부상했습니다. 아마 방송에 나와가지고 12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면서 그때까지 변화가 없다면 뭐 신당 창당도 하나의 선택지인 것으로 열어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또 공히 얘기하는 건 아직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제 마지막 변화의 가능성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 내부의 기류나 온도를 보면 유승민, 이준석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온도가.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뭐 유승민 의원을 포용하거나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 포함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류가 좀 더 지배적이고 특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용 의원이나 이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본인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노원에서 공천을 받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공천 있어요. 받을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바는 본인의 노원 공천 이상인 것 같습니다. 당이 어쨌든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는 결국 대통령이 변화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뭐 대통령께서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제 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기조의 변화를 수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기류로 볼 때 뭐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두 분이 이탈해가지고 이른바 보수신당 이걸 만들 거냐? 저는 정당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다 이제 실패의 경험이 여야를 넘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총선이 6개월쯤 아직 남아서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지대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양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무당층이나 혹은 양당의 양극단이 벌이는 그런 뭐 증오의 정치나 네. 적대적 공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지치고 뭔가 피로도를 느끼는 지금 민심도 꽤 높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을 누가 어떻게 잘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삼지대에 뭔가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미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다면 그 얘기는 수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매너나 태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정당 정치의 문법이나 선거를 앞둔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측면에서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마저 수용을 못할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레드팀을 구상을 하셔야 된다, 지금쯤이면. 그리고 가감없이 그 레드팀의 의견을 국정기조 변화나 선거 준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레드팀이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 유승민 두 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 자리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조금 전에 아직은 서로가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둘 다 양쪽이 지금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본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네. 다시 또 배신자 프레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탈당을 해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혹시 모릅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의 그 뭐라 그럴까 데미지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자타가 사실은 뭐 또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탈당한다?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탈당하기가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을 해도 정치인으로서 떠돌이 평론가로 저는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을 잃을 수도 있다,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르겠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는 그런 정치인으로 추락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끌어안지 못할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포용할 수는 있겠으나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말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산 전체주의하고 싸웁시다. 모든 평론가들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같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저도 많이 평론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마는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용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내용이 상당히 옳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말투라든지 이런 게 저 사람은 당하고 같이 가기 싫은가 보네. 당에 대해서 애정이 요만큼도 없네. 이렇게 또 일반 당원들이 그 체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엔 좀 일부 찬성하지만 동의하는 대목도 있지만 그렇죠. 비판하는 그 내용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어떤 점이 좀 그러니까 일단 그 소통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민생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 맞는 말이죠. 네. 하지만 같은 말도 다르고 어가 다른 거거든요. 용산 전체주의 해버리면은 같이 가지 맙시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논리와 분석력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 없다. 태도잖아요. 네. 자세고 신뢰고
그래서 그런 점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당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박 전 의원도 매너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가장 이를테면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제발 좀 무건 수행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어떤 욕설 논란 시작으로 지금 설전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뭐 오늘은 좀 걸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사이에 누적된 감정도 있을 거고 또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진위가 왜곡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 고의적으로 그걸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저는 뭐 원인이나 발단이 어찌됐든 이게 선거가 참패로 끝난 이후에 여권이 전체적으로 쇄신을 논의하고 있는데 네. 여권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저 두 분이 저렇게 설전을 벌이고 티격태격하는 게 당 지지층 내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네. 안철수 의원은 이제 현직 3선 의원이고 대선 후보를 몇 번을 지내셨습니까? 또 당대표는 몇 번을 지내셨어요. 근데 이준석 그 전 대표 제명하자고 뭐 서명받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모습이 조금 작은 정치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저는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평소에 안철수 의원의 언행하고 좀 다르세요. 최근 들어서 보이는 모습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걸 확대하는지 그런 점은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대위원장이나 어쨌든 총선의 얼굴로서 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 타겟을 이준석 전 대표를 삼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 나오는 것처럼 굳이 이 시점에 뭐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제 뭐 언행에 있어서 주목도나 파괴력이 큰 인물이지만 네.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지난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 유세차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설전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과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작은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지지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시기와 이제 이슈 이런 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선거 끝나고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싸워도 싸울 때다. 또 네. 토론을 해도 토론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지금 김기현 시즌2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신당설도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데 방송 나와서. 저는 좀 낭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권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이대로 두면은 뭐 내년 총선에 기능을 못 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죠. 네. 그런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또 정계 개편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둘 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많이 공천하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좀 파괴적인 경로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면 아니어도 윤 대통령 사람 많이 공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불필요하게 신당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일부 리모델링 이를테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연말쯤에라도 든다면 뭐 당명을 바꾸고 뭐 CI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정당이 총선 앞두고 뭔가 리모델링 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뭐 재창당이랄까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일부 리모델링.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은 의미도 없고 지지를 받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재창당을 한다면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 중도 확장 또 수도권 중도 확장 청년층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는 그런 재창당을 한다는 것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아마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 저조한 상태가 지속될 때 아마 당에서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는 어떤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것은 더 유연해져야 되고 네. 수도권, 중도, 무당층,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또 확대된 형태의 재창당이거든요. 그런 정당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정당이다. 그러면 더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의미도 없고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질문도 잠깐 하고 또 민주당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30%로 떨어졌고 특히나 눈에 띄는 대목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13%가 급락한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그건 잠시 뒤에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의 충격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면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 그동안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이었던 논조가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네.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들을 연일 쇄신이 좀 부족하다, 싣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저는 그런 어떤 이 보수 언론의 흐름이 여론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 여론이나 전통적 보수층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추락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정 기조도 바뀌고 국민의힘도 바뀌고 대통령 스스로의 메시지나 또 태도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이게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여론의 압박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대통령실도 모르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대통령 메시지 약간의 기류 변화는 보이는데 이걸 이제 이 수석 보좌관들 통해서 혹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변화의 시그널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기류가 바뀐 거는 확실해 보여요. 민소현, 그러니까 민생, 소통, 현장을 강조를 했고 또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도 2번 정도 이제 대통령께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바뀌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발, 2발 이제 실천을 보겠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일정이라든지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계속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용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뇌관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결파 징계론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또 두 분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의안 가결과 부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어떤 협잡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 행위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포동안 가결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이른바 가결파들을 어떻게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뭐 총의를 모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표결한 거 가지고 그걸로 무슨 징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은숙 최고위원은 협잡 행위를 좀 매듭 짓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도부나 이른바 친명계는 좀 강경 메시지를 내고 대표는 화합 쪽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투트랙 전략이다? 뭐 이렇게. 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문제인데 또 당대표의 지위에서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을 가지고 강경한 발언을 한다는 건 좀 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대표는 원론적인 그 화합의 메시지를 낼 거고 네. 그러나 또 그 핵심 지지층에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하게 대변해 줘야 된다. 이런 기류가 당내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걸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좀 강한 얘기를 내는 것 같은데 앞서 그 뭐 한민수 대변인 얘기했듯이 저걸로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우회해서 방송에 나가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근데 그걸로 징계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을 그것도 역시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뭐 엄포, 경고 뭐 이런 차원이지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면 긁어부스럼이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좋고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굳이 당의 저런 분란을 일으킬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당무 복귀와 함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무조건 통합이죠. 그리고 지금 그 당의 대표가 통합하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주류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대표는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네. 통합의 가치, 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공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 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징계를 해가지고 당을 분란에 빠뜨리기보다는 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외칠 그런 그 가능성이 더 훨씬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짧게만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하면서 방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시각이 있지만 재판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출석 자리에도 취재진 질문이 나왔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두 분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마감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뭐 재판 리스크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재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이 가까워지면은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으면서 총선 어떻게 치르냐. 아마 이게 또 다른 당내 분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재판 리스크는 계속 갈 거고요. 그 법정에 갈 때마다 또 다른 얘기하고 인터뷰할 때 또 다른 얘기하면 그것이 더 큰 그 이슈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를 아마 의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 한번 YTN 뉴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하원에선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짐 조던 의장 후보는 내부 이탈표로 2차례 선출이 무산되자 더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신 임시 의장이 내년 1월까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We made the pitch to members on the resolution as a way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get back to work. We decided that wasn't where we're going to go. 미 의회는 공화당 내분으로 사실상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 처리는 물론 다음 달 중순 이후 셧다운을 막을 방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와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우리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졌다고요? 오늘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장부터 2,400 아래로 시작해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종가로는 어제보다 1.69% 떨어진 2,375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내준 건 지난 3월 21일 이후 7달 만입니다. 코스닥도 계속 떨어져 어제보다 1.89% 내린 769.25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까 들은 미국 분위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증시가 휘청거린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미국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출렁인 겁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미국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는 않다고 발언한 건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상은 섣불리 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고금리 기조는 이어갈 수 있겠다고 시장이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국채금리도 치솟았는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며 5%를 돌파한 겁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자 뉴욕 증시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발 무력 충돌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우리 증시도 내림세를 보인 겁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져 하락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네, 공공분양주택 뉴홈 3차 사전청약 경쟁률이 18대 2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뉴홈 사전청약 3,200여 가구 모집에 6만 1,000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18.6대 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지 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10-2단지가 260가구 모집에 18,000여 명이 몰리면서 6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남 교산 나눔형 주택 경쟁률은 48대 1, 구리 갈매 역세권 선택형 주택 경쟁률은 15대 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도 서울 아파트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업체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6.3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뛰었습니다. 부동산 청약 시장이 과열돼 경쟁률이 162대 1을 넘어섰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올해 전국 평균 경쟁률은 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في سبيل التصدي للعدو الصهيوني عند كل اقتحام واعتداء على مبدأ.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 가자지구 한 교회 건물을 공습해 피난민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내무부는 그리스 정교회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많은 수의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으로 교회 외관이 손상되고 인근 건물도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피해가 엄청난데 유엔은 가자지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반쯤 묻힌 채 겁에 질려 있습니다. 도구라곤 2손뿐이지만 다행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 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갓난 아기부터 서너 살 꼬마까지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0% of all the cases that I've seen have been children. A lot of them have been like this. They've lost one or two parents. 거주 지역에 폭격이 집중되면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가자지구 사망자 3,400여 명 가운데 25%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로 죄 없는 어린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ولا في انذار ولا في اي حاجه لانه دوله حقيره ارهابيه اسرائيليه وليس دوله اسلاميه دوله ارهابيه امريكيه. 유엔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에 납치된 어린이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집트 구호 통로가 열릴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열릴 것이란 전망 속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상전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의 라파 검문소 부근에는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경 통과를 기다리는 이집트 자원봉사자들의 텐트도 설치돼 있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مع 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مش هنسيبهم ومش هنتحرك من هنا الا لما المساعدات تخش فلسطين وتخش غزه تخش ل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앞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구호 물품의 가자지구 반입에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최대 20대의 트럭이 이집트에서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럭의 규모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t shouldn't be 20 trucks, it should be 2,000 trucks, and we shouldn't have to be making these choices. But those choices are being made and they're being discussed with the Egyptians. 하지만 구호품 전달을 하루 앞둔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을 향해 로켓포를 쏘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전선 병사들에게 지상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호품 전달 조치로 가자 지구의 상황 호전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가자 지구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이 통과할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가 예정보다 하루 늦은 현지 시간 21일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와 유엔 관계자들을 인용해 라파 국경으로 가는 도로 보수가 하루 지연되면서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 20일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것도 주관적이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을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스토킹은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새 법리를 제시한 겁니다. 임성호 기자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6차례나 A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 가운데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지속되어 불안감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전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한 판결로서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서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이사장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먹사연 이사장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먹사연의 불법 후원금이 들어온 구체적 경위와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송영길 경선 캠프로 유입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도중 먹사연이 후원 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월드컵대교 인근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과 트럭 운전자 7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90여 채 이르는 수도권 다세대 주택 전세를 내준 뒤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대규모 담보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과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보증금까지 피해액만 2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 한참 바삐 돌아가야 할 평일 낮인데도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며칠 전 들이닥친 곳입니다. 이곳 사무실에서 조직 총책 40대 남성 권모 씨 등 2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권 씨는 대출 업무 총책인 임모 씨와 함께 재작년부터 사무실을 꾸려놓고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 가운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같은 깡통주택 90여 채를 미리 섭외해 놓은 바지 사장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미 껴있는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대신 한 채당 불과 1,0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만 집주인에게 냈습니다. 이어 은행보다는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전셋집을 담보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세입자들 몰래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채권자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모두 떼인 피해 업체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만 남았습니다. 피해 세입자들도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피해 업체를 상대로 큰 돈을 들여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권 씨 일당이 빼돌린 대출금 70억여 원에 피해 세입자 90여 명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70억여 원까지 피해액만 24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특히 유사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법정 구속된 바지 집주인 이모 씨 한 사람 명의 주택만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앞서 체포한 총책 권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남 나주시에서 체포한 대출 업무 총책 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30여 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 일부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른 추위 속에 단풍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추위와 단풍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주말에 춥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비가 그치자마자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와 남해 등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각각 발효 중입니다.
내륙에도 오늘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찬바람과 함께 서울 낮 기온은 15도 안팎,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영상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 속에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엔 단풍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중부지방뿐 아니라 남부 내륙과 제주도까지 확산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한 강원도는 산의 80% 이상의 단풍물이 드는 절정기로 접어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밖에 지리산이 이달 24일, 서울 북한산 단풍은 이달 29일쯤 가장 화려해지겠고요. 한라산이 28일,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다음 달 4일쯤 단풍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놓고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시에 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때부터 거듭된 교육부 장관의 실책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학 정원 일부를 자율전공으로 뽑은 뒤 추후 의대 진학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대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구상이었다지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맞물려 오히려 N수생만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질책하면서 뒤늦게 자신의 말을 주워 담으려 한 겁니다. 이주호 장관의 뒤늦은 반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물수능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부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 먹통이 됐을 때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전에 나이스 부분에 대해서 교류로 그 현장에 많은 그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책 변화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주호 장관의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정부는 의사수 확대와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의사 확충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여전히 의협의 반대가 관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20에서 40%를 대학에서 지정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학생들로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를 대상으로 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그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방 출신 의대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방에 남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의사는 절반 안팎이 지방에서 근무했지만 수도권 출신 의사는 14%만 비수도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동아대와 부산대 등 일부 지방의대는 정원의 7, 80%를 지역 학생들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 의료인 의무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 병원 수련회와 교수 정원 확대, 지방 병원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지방 의료인 양성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무 선발 비율과 별개로 아예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그보다 앞서 의사협회의 대규모 증원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선 확대 방침은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제 의사협회 측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모시고 찬성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리포트 나갈 때 끄덕끄덕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셨는데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열린 회의가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정원 확대 어떤 방침은 재확인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보도에 따르면 뭐 1,0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워낙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 발표를 하는 것은 아마 미루고 의사협회와 좀 더 숫자에 관한 조율을 한 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쨌든 늘어날 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예, 저희가 그제 의사협회 측 인터뷰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의대 정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다른 시스템적인 것도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 의사들이 네.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는 필요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의사가 부족한 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수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의사만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빌미로 그런 논리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의사협회는 일방적이고 성급한 정부의 결정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배분과 분포라고 말하는데 그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면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고 의사들의 수입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늘면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인프라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만약에 의사의 숫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보다 대부분 의사 수가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의료의 질이 더 낮아야 되는데 뭐 OECD나 아니면 다른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이고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의료의 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사의 숫자가 많아지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잘 설명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연구에서도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환자를 더 잘 진료해서 환자의 합병증도 줄어들고 사망률도 떨어지고 입원 기간도 떨어지고 심지어 진료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네, 그때 의사협회 또 며칠 전에 반박 중에 반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이제 의식하는 어떤 여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게 가장 의식되는데 어떻게 반론을 했냐면 다른 직역과 달리 그러니까 후배 의사들과 기성 의사들이 좀 캐리어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후배 10년 후에 나올 후배 의사들과 지금의 기성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여길 네. 만한 그런 커리어가 겹치지 않는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배출되는 의사들이 기성 의사들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의사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면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의사의 연봉이 2, 3억이었는데 지금은 3, 4억으로 올라가고 있고 일부 지역 일부 과에서는 4억, 5억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의사 수의 부족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역적으로도 보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의 수입이나 의사의 월급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예. 네, 또 의협에서는 그 의사 수가 늘면 과잉 진료도 늘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늘다 보면 정부의 어떤 의료비 지출도 늘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의사의 수입이 의사 수가 작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의 수입을 비교할 때 그 나라의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의 수입이 몇 배냐를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OECD 국가의 평균이 보통 한 3배, 아주 높은 나라가 한 5배쯤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개원이의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의 거의 7.4배 정도를 개원이가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늘리고 대신 의사의 수입을, 의사의 임금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우리나라 진료비가 5조 원 정도 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과잉 진료를 하면 늘어날 개연성도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은 의사가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고 그게 국민들의 진료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과잉 진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고 그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는 비급여 진료를 하는 동네의 개원가로 가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 소아환자를 보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거지. 그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의사협회 어떤 조율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잠깐 멈추고 인원수는 좀 조정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의사 수가 1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1,000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보다 적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응급실 부족 사태까지 좀 고려해 본다면 네. 필수 의료 인력 고려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먼저 좀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과대학 정원의 수가 OECD 국가의 5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2,500명을 늘려야 OECD 평균에 도달합니다. 연간. 네. 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2,500명을 늘리지 않으면 OECD와 우리나라의 의사수 격차는 앞으로 해서 계속 벌어질 거다. 그런데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들이 예를 들면 독일이 의과대학 정원을 최근에 5,000명을 늘리기로 했고요. 네. 영국도 의과대학 정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사 부족을 절감한 선진국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나온 이후에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00명 이상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OECD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의대 있을 것 정원 같습니다. 확대는 어떻게 보면 아까 OECD 국가 자료 봤습니다만 추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인력을 지금 의사가 부족한 곳에 배치해서 쓸 수 있는 그 의사들이 거기에 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정부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와 우리가 어느 정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느냐를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어울리게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공공의료 부분이 또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안들은 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 실효성이 있긴 한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거는 의사 배출을 빨리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뭐 새로 의과대학을 세우거나 대학병원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적은 반면에 이제 새로 의과대학을 세우면 그런 위험들을 다 져야 되죠.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역에 의과대학을 세우면 단지 이제 의료적인 측면 이외에서는 그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소멸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그냥 단순히 의사 배출을 늘리는 데 두느냐 아니면 우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2,000명, 3,000명, 4,000명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 그렇게 늘릴 수는 없으니 예를 들면 올해는 1,000명을 늘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그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나 국립의과대학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고 나면 어찌됐든 간에 인기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기피하는 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인기과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과, 성형외과 하는 의사만 늘어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각 전문 과목의 정원은 복지부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성형외과의 정원을 합쳐도 15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0명이 넘는 의사가 졸업하는데 그중에 피부과, 성형외과를 전공하는 사람은 150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늘어나도. 그러니까 뭐 소아과나 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전공의 숫자가 적을 수는 있어도 피부과, 성형외과의 의사가 정해진 전공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잘 아시는 의사들이 뭐 의과대학 정원 늘리면 다 피부과, 성형외과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짜 뉴스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을 이대 목동병원 사태 같은 경우를 이제 들면서 의료사고 면책 범위 확대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나 의료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의료사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개인의 책임을 물으면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위축되고 중환자를 보는 과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때 또는 과실이 경미할 때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대 목동 사태는 이게 2017년에 일어난 건데요. 그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진 거는 2021년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70% 중반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비급여를 하는 동네의 다른 과 의원의 수입이 그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전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동네 의원에서 비급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필수 의료 중환자를 봐야 되는 의사들이 동네 개원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네. 막기 어렵다. 예. 정부 계획대로면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 확대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늦어도 내년 3, 4월에는 어떤 증원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학별 뭐 인원도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사이에 어떻게 좀 의견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정부가 의사협회하고 다시 그 논의를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전처럼 이전에 의정협의체처럼 의사하고 정부만 만나서 밀실에서 합의를 하면 늘 의사협회는 그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다가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면 뭐 뒤통수 맞았다, 뭐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은 결정을 했다 이러면서 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의 합리성을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소득 수준을 좀 고려할 때 또 고령화 시대인 걸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우리가 이 논의를 쭉 해보면 필수 의료, 바꿔 말해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공익적인 좀 부분을 채우냐가 관건 같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좀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좀 대안이 네.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의 의사를 늘려야 되고요. 그 의사를 늘리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건강보험에서 해주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도 그 돈을 의사한테 주지 않고 병원이 대부분 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그 올라간 수가를 의료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의견 포함해서 앞서 또 의사협회 얘기 들어봤고 내일 오전 10시 뉴스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출연해서 또 정부 입장을 보강 설명합니다. 내일 출연까지 들으시면 이번 사안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러 양국 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선진 과학기술 교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분야 첨단 기술을 건네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면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를 충실히 실현하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북러 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러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교내 일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자리에선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또 앞서 열린 라브로프 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에선 경제, 문화, 선진 과학기술 등에서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진 과학기술 교류를 명시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분야 첨단 기술을 건네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군사 분야 첨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군사 정찰 위성, 핵 추진 잠수함, 핵 동력 공업 건설 등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외무성 사이 2024년에서 2025년까지의 교류 계획서도 체결해 향후 경제 분야의 교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 등 국제 문제들에서 공동 행동을 강화하기로 해
앞으로 한미일에 대응하기 위한 북러 밀착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통매각 추진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이 무리하게 공동 매각 추진에 나선 배후가 의심된다면서 이해 충돌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엄격한 대주주 승인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의 공동매각 결정 과정에서 불법과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되자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공동매각 결정은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손실을 일으키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단독으로 지분을 매각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이 공동매각을 결정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특정 자본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지만 매각하는 공기업에는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배임의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1 측이 한전 KDN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마사회의 매각 자문에 응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대 주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과 함께 방통위에서도 2009년도 신규 보도채널 심사와 같은 그런 최초 진입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에선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던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YTN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YTN의 불법 매각이 강행된다 그러면 언론 장악이나 언론 민영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밀어붙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엉뚱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학계는 한 목소리로 지분 매각 과정의 불법성과 배후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1 회계법인은 혼자만의 단독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받았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불법과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졸속으로 매각이 강행된다면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답답해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덮쳐 초등학교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마신 식당 주변 CCTV에는 A씨가 제대로 걷지 못해 비틀거리고 차에 타 출발하려다 덜컹거리며 멈추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참혹한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라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내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를 깨고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승아 양의 어머니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 겨우 기자들 앞에서 검찰 구형량과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지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선균 씨를 포함해 8명의 마약류 투약을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중순쯤 유명 배우인 이선균 씨 등 8명이 주거지와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대마나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뒤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내사 대상 가운데엔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벌가 3세, 또 연예인 지망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씨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진실한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균 씨 측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발권인데요. 후반기 출납액이 50억 맞습니까? 50억 맞습니다. 한 30%좀 준다 그랬겠지. 나 같으면 너한테 다 쏜다. 엄격한 관리 속에 보관되고 있어야 할 이 담좌 수표가 구미의 한 은행에서 분실된 것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됐다. 낯선 남자들이 구미 시내를 돌아다니며 가짜 도장을 만들어갔고 며칠 뒤 한국은행 구미 지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동은행인데 지불 준비금이 부족해 돈을 인출하러 가겠습니다. 1시간 뒤 대동은행 직원이라며 찾아온 남자들이 9억 원이 적힌 수표를 내밀었다. 한국은행 직원은 의심 없이 가짜 이름이 써진 수표를 받고 현금 9억을 내줬다. 은행 마감 후 담좌 수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동은행은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 대리급 이상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수표이기 때문에 대동은행 내부 직원이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인들이 걸었던 전화의 발신지 추적과 지문 감식에도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IMF 외환 위기 때 대동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한국은행이 9억 원의 손해를 떠안았던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두산 베어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NC에 역전패하면서 가을 야구를 마쳤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가능성을 확인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인데요.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20년 전 단일 시즌 아시아 최다 홈런 기록 작성과 함께 전국의 잠자리채 열풍을 일으켰던 국민 타자 이승엽. 이제 계약이 3년인데 3년 안에는 한국 시리즈에서 한번 야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산에서 시작한 감독 데뷔 첫 해는 비록 단 한 경기로 포스트 시즌이 마감됐지만 가능성을 확인한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시즌 개막전만 해도 가을 야구 합류를 점치는 전문가가 많지 않았던 지난해 9위 팀 두산을 5위에 올려놓은 건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우리 선수들 1년 동안 너무나 고생했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구단 역대 최다인 11연승을 달리던 7월은 감독으로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즌 막판 순위 싸움에서 뒷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5위로 마감한 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고 평가가 갈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 시즌 득점력 부족과 맞물린 불펜 투수 문제점을 인정한 이승엽 감독은 더 나은 내년 시즌을 위해 뜨거운 겨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숙했던 점, 또 부족했던 점을 올 겨울 동안 잘 메워서 내년에 선수들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아쉬움과 함께 가을 야구에서 조기 퇴장한 초보사령탑 이승엽. 감독 첫해 성공과 실패를 자양분으로 2024 시즌 미라클 두산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김태형 전 두산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3년 총 24억 원입니다. 2015년 두산 감독으로 부임한 김태형 감독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3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도중 서튼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잦은 사퇴한 롯데는 이종훈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었지만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찬 기온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며 때일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전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높은 산간에는 얼음이 얼고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5도, 대구는 6도, 부산은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가 18도, 울산은 17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휴일 낮부터는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